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 자장을 맡은 충남대학교 이재환이고요. 제 옆에 인천 성모병원의 최익준 선생님 그리고 서울대병원 한정규 선생님 이렇게 셋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팩토리 컴피티션 세션이 전년도에도 제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고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4개의 어베일러블 밸브를 각 사의 대표 주자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토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패널로는 우리 간호사 선생님인 권지현 선생님하고 김수진 선생님 참석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테크놀로지스트로 이기남, 송태호 선생님 그리고 각 사를 대표하는 4명의 김기혁, 박호근, 서상욱, 엄상욱 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제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컴피티션인데 컴피티션 어워드는 없지만 호응과 박수 그런 이런 어떤 관심도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세피엔 3 울트라에 대해서 에드워드사의 윤성호님께서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 감사합니다. 에드워드 윤성호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 세션을 처음 받았을 때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어떤 주제로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할까? 왜냐하면은 저희 회사는 다른 회사와 달리 올해는 특별하게 나온 신제품이 없기도 하고 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작년 거를 좀 봤는데요. 작년 세션에서는 모든 회사들이 라이프타임 매니지먼트라는 메시지 아래 각자 어떤 데이터들이 있고 제품이 어떤 특장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이 라이프타임 매니지먼트 내에서 새로운 데이터들이 많이 업데이트되지 않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좀 준비했던 내용은 실제로 지금 익스트림 이노퍼레이블 탑이 STS 스코어에 따른 탑의 리스크를 이노퍼레이블에서 하이 리스크, 인터미디에이트, 로 리스크로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과연 사피엔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주도적으로요. 왜냐하면 저희가 마켓 리더이기 때문에 마켓 리더로서 이런 인디케이션 확장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파트너 트라이얼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알고 계시다시피 3개의 파트너 트라이얼이 지금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모든 트라이얼들이 각각 하이 리스크, 인터미디에이트 리스크, 로 리스크까지 다 사피엔이 얼마나 효용적으로 작동을 하느냐에 대한 것을 증명을 해왔고 지금까지도 롱텀 팔로우업 데이터로도 추가적인 연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저희 인터미디에이트 리스크에서 사피엔 3로 얼마나 롱텀 듀러빌리티를 보이고 있느냐 하는 10년 데이터가 올해 또 다시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파트너 3 로우 리스크 환자들 대상으로 8년까지 팔로우업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요거는 이제 올해 하반기 TCT에 다시 한번 이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플로우는 저희 비단 에드워즈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다 따라가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프랙티스입니다. 하이 리스크부터 로우 리스크까지 각자의 밸브들이 어떻게 효과를 입증하고 있느냐 이런 플로우를 따라가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 연구들이 시작된 시점과 각 프로덕트리 FDA 허가 기준으로 봤을 때 언제 런칭이 됐느냐를 보면 이 오프레이블이랑 하이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에드워즈와 메드트로닉 사이에 약 2년에서 3년 정도의 갭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드워즈가 좀 더 선구적으로 연구를 시작하고 결과를 내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이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네보트는 에드워즈 기준 약 한 7년 정도의 갭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인터미디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의 리스크 때보다는 물론 격차는 줄고 있고 지금 현재 로리스크 환자들 대상으로 하는 트라이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에드워즈와 메드트로닉 양사의 연구와 제품의 런칭의 시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모든 연구를 끝날 것이냐? 그래서 에드워즈는 여기에 이어서 이제 더 나은 인디케이션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김효수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얼리타바 트라이얼 1차 리포트를 처음 발표를 했고 실제로 니아 클래스 1 100%인 환자, 즉 에이심토마틱 시비어 아오르틱 스테노시스 환자들을 대상으로 얼리타바를 시행했을 때 과연 사피엔이 얼마나 효과를 보일 수 있느냐에 대한 연구를 선도적으로 진행을 해서 작년에 발표를 했고요. 그 결과를 보시면 데스, 스트로크, or 언플랜드 CV 호스피탈 컴포짓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5년 동안 팔로우업 했을 때 얼리타바를 한 군이 클리니컬 서비얼런스를 진행한 군에 비해서 훨씬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인 것을
네,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필드에서 타비 스페이스에 있어서는 에이심토마틱 타비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거는 오직 에드워즈밖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또한 역시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듯이 하이리스크, 인터미디에이트, 로리스크까지 인디펜션 확장에 있어서 가장 선구적인 역할을 했었고, 그 이후에 에이심토마틱에 있어서도 에드워즈가 선구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제가 이 슬라이드는 넣어놨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데이터의 빌미 삼아 저희 올해 5월에 FDA에서 에이심토마틱 환자들에 대한 타비 시술, 사피엔을 통한 타비 시술은 어프루벌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뉴욕 밸브에서 얼리타바 세션이 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얼리타바 세션에 참석하셨던 선생님들이 과연 지금 클리니컬 서비얼런스가 필요한 환자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리커멘데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설문이 있었었는데 약 90%의 청중분들께서 현재 가이드라인보단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옵저베이션을 진행하고 허드팀으로 트랜스퍼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상향 조정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비단 저희 연구가 현재 증상이 있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증상이 없는 환자들한테도 필요성을 많이 인정받고 있는 결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컴피티션 세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각 회사들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쟁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다른 회사들이 오늘 주로 집중해서 얘기할 수 있을 만한 토픽 3가지를 좀 꼽아봤어요. 그래서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는 당연히 헤모다이나믹 얘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마이크로포트 같은 경우에는 바이커스피드 프리퀀시가 굉장히 많은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밸브이기 때문에 바이커스피드 관련된 내용도 제가 넣었고, 그리고 작년에 많은 화두가 됐었던, 이 세션을 통해서 화두가 됐었던 코로나리 액세스 관련된 내용도 저희가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헤모다이나믹 관련한 PPM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 올해 저희가 뉴욕 밸브에서 파트너 2, 파트너 3 트라이얼에 엘론된 환자들 중에 PPM 레벨에 따른 QOL이 어떻게 변동이 있느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실제로 사피엔으로 타비를 하신 분들은 서지컬 암에 비해서 시비어 PPM 레이시 굉장히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저희가 아직 공식 오피셜리 데이터로 퍼블리시 되진 않았지만 CB의 PPM 같은 경우는 밸브의 EOA보다도 EOA뿐만 아니라 환자의 LVEF 펑션과도 연관이 있다. 그래서 CB와 PPM 같은 경우에는 EOA가 작아져도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리듀스된 LVEF로 인해서 밸브가 덜 열리기 때문에 CB와 PPM으로 오버이스티메이션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내용이 좀 같이 이 데이터가 발표됐을 때 언급이 됐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피엔으로 타비하신 환자들 같은 경우에 PPM 그레이드에 따라서 어떻게 QOL에 영향이 있는지 5년 동안 팔로우를 했을 때, 실제로 여기 데이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타바 그룹에서는 PPM 그레이드와 상관없이 QOL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물론 파트너만의 데이터긴 하지만 시비어 PPM이 과연 롱텀 모탈리티나 스트롱 레인 등의 하드 아웃컴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건 다른 논문에서도 많이 있었지만, QOL에 있어서도 파트너 데이터에 빌미암아 저희가 판단을 해보면 QOL 레벨 역시도 시비어 PPM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느냐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헤모다이나믹 관련해서는 저희가 빠뜨리지 못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데이터가 스마트 트라이얼인데요. 작년에 퍼스트 이어 데이터가 나왔고 올해 세컨 이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몰 애널러스, 저희는 23 셀프 익스펜더블 같은 경우에는 23, 26, 29 일부 29가 포함된 스몰 애널러스 그룹을 대상으로 양군 간의 어떤 클리니컬 아웃컴 차이가 있느냐, 올해까지 2년 데이터가 나왔는데, 실제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인 컴포짓 오브 모탈리티 디세이블링 스트로크 or 하트 페일리어로 인한 재입원율 평가에 있어서 1년째 그리고 2년째 모두 양 밸브 간에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밸브 역시도 사피엔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클리니컬 아웃컴이 계속된다는 것을 스마트 트라이얼을 통해서 증명이 됐고요. 다만 이제 싱글 클리니컬 아웃컴을 좀 쪼개서 보시면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거는, 페이스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셀프 익스펜더블이 더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고,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도 사피엔보다는 셀프 익스펜더블이 조금, 물론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수치는 아니지만 더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포트 컴피티션 세션이기도 하고 마이크로포트도 있어서 제가 바이커스피드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솔직히 마이크로포트 데이터는 제가 많이 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트너 트라이얼이랑 에보를 로리스크 트라이얼, 로리스크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특히 바이커스피드 환자분을 대상으로 5년 동안 폴로우업했을 때 어떤 클리니컬 아웃컴들이 있는지 비교표를 제가 넣어놨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물론 이 두 트라이얼이 헤드투헤드 데이터가 아니 헤드투헤드 컴패리즌 트라이얼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숫자를 가지고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각각 트라이얼이 제시하고 있는 결과값들을 보면 특히 스트로크 레이시나 마이오카디알 인팍션 혹은 페이스메이커 레이시 모두 셀프 익스펜더블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더 말씀드리면 저희 바이커스피 역시도 트라이커스피드랑 상관없이 모두 석세스풀리 케이스 아웃컴을 가져갈 수 있고 특히나 그 안에서 발론 익스펜더블 역시 셀프 익스펜더블보다 더 나은 결과를 때로는 선보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작년에 저희 그 모든 회사들이 얘기했던 코로나리 액세스도 이게 작년 TCT 때 타란티니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카빗 레지스트리에서 갖고 온 데이터인데 보시면은 셀프 익스펜더블들이 요즘에 계속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커미션 얼라이먼트, 물론 여기에 사용된 모든 셀프 익스펜더블들이 커미션 얼라이먼트가 적용된 건 아니지만 또 요 셀프 익스펜더블 2라고 표시해둔 요 밸브는 솔직히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아웃킬러 네오 2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회사에서 요 밸브 네임을 오픈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가려두긴 했는데 저 커미션 얼라이먼트가 가능했던 아큐레 네오 2 역시도 살피엔 밸브에 비해서 코로나리 캐뮈레이션 성공률이 굉장히 좀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지금 모든 저희를 제외한 모든 3사들이 커미션 얼라이먼트에 대한 장점으로 오늘 이 세션에서 얘기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결과들이 실제로 시술에 적용시키셨을 때 사피엔만큼의 높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세컨 타비의 옵션까지 생각했을 때 과연 커미션 얼라이먼트가 실제적으로 효과를 보이고 작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클리니컬 이슈들에 대한 내용을 드렸고, 좀 저희도 이제 뉴 프로덕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밸브가 새로 나오진 않았지만 제 이시스 플러스랑 사피엔스 리부터 레질리아를 넣어놨는데요. 실제로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이시스를 저희가 철자로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수로 들어간 오타가 아니라 저희가 비록 시스지만 밸브가 아닌 시스지만 신제품이 나왔다,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일부러 오타를 넣어놨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익스펜더블 시스가 뭐가 달라졌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존 사용하시는 프랙티스에선 변화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다만 프랙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새로 추가된 부분이 익스펜션 트리라고 해서 굉장히 하이 프로파일의 프리다일레이터를 프랩상에서 이제 요 이시스에 있는 이 파셜 익스펜더블 부분을 프리다일레이션을 먼저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인트로더스를 결합해서 선생님들이 시술하시는 데 전혀 변화가 없는데 이 익스펜션 툴을 통해서 이 파셜 익스펜더블 부분을 넓혀줌으로 인해서 그동안 시술하실 때 요 부위를 통과하실 때 느끼셨던 푸시 폴스를 굉장히 덜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작이 되어 있고, 실제로 저희가 5월에 런칭한 이후에 지금까지 피드백을 들어봤을 때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통과할 때 굉장히 푸시 폴스를 거의 못 느낀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된 점은 저희가 예전에는 시스와 다일레이터가 분리되어서 실제로 시스를 인서션 하실 때 다일레이터와 시스를 같이 잡고 인서션을 하셨어야 됐는데 이제는 다일레이터와 시스가 결착이 되는 락킹 시스템이 있어서 시스의 어느 부분을 잡고 인서션을 하시더라도 홀 시스템이 문제없이 동시에 작동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서 굉장히 시술 편리성이 증가된 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제품을 말씀드릴 때 이제 레질리아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넣어놨는데요. 레질리아는 사실 저희가 런칭 시점을 올해가 아닌 내년 하반기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레질리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드리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서 많은 자료를 넣지는 않고 대신에 그 원리가 뭔지에 대해서만 제가 좀 간단하게 슬라이드를 넣어놨는데요. 밸브가 사람 몸에 임플란테이션 됐을 때 그 리플렛에 얼마나 칼시피케이션이 생기느냐, 그로 인해서 드러빌리티가 저하가 되느냐를 막는 기전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타비 회사들이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이제 티슈 내에 잔여하고 있는 프리 알데하이드기를 처리하지 못해서 이로 인해서 여기 부위에 이제 칼슘이 달라붙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레질리아 티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잔여하고 있는 포리알데하이드기에 이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게 이제 글리세롤 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글리세롤을 통해서 잔여하고 있는 포리알데하이드의 캐핑을 진행을 했고요. 이 테크놀로지 자체를 저희가 레질리아 테크놀로지라고 부르고 있고, 그 테크놀로지를 제품명에도 반영해서 사피엔스3 울트라 레질리아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잔여하고 있는 프리알데하이드기를 글리세롤로 캐핑을 통해서 실제로 사람 몸에 임플란트 되었을 때 칼슘이 달라붙을 수 있는 잔여 가지들을 많이 차단을 했기 때문에 듀러빌리티를 증가시켰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 실제로 지금 글리세롤이 캐핑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빵 드실 때 위에 글리세롤을 발라 놓으면 공기와의 접촉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더 오래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듯이 사피엔스3 울트라 레질리아 같은 경우에도 글리세롤 캐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세포 보존액에 담지 않고 드라이 티슈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어서 실제로 시술하시는 때 그 보존액이 갖고 있는 포름알데하이드 성분이 의료진이나 뭐 다른 선생님들 에게 튀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피엔스3 울트라 레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2022년도에 런칭이 돼서 롱텀 데이터는 없지만 이미 서지컬 밸브에서는 이제 8년 데이터가 나와서 이제 SVD 레이시 굉장히 적어진 데이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너무 좀 주관적인 얘기를 드려서 챗GPT에 한번 과연 어떤 밸브가 제일 좋느냐 물어봤는데 챗GPT의 대답 역시 객관적으로 사피엔을 얘기를 했고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항상 새로운 인디케이션을 추가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왔고, 그 안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했고, 그리고 새로운 테크놀로지 개발을 위해서 선생님들께 더 좋은 제품 선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세션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항상 저희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 저희 제품이 항상 좋다고는 얘기하지만 필드에서 여러 선생님과 동료들을 만나면서 항상 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같이 아올틱 스테노시스 환자들 치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저희 사내 동료들, 그리고 경쟁사 동료들, 그리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발표자들은 시간을 꼭 좀 지켜주시면 좋겠고, 시간을 좀 세이브하는 분한테 우리가 박수를 더 크게 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약간의 적절한 정도의 이제 경쟁사로서 유발하는 정도의 좋은 프리젠테이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메트로닉사의 김민경님께서 새로 나온 버전인 FX에 대해서 발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브리프하게 장단점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메드트로닉 스트럭처 아트 마케터 김민경입니다. 오늘은 Setting New Expectations라는 제목처럼 에볼루트 FX가 어떻게 시술자와 환자 모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고 어떤 새로운 기대를 더해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메드트로닉의 코어 밸브 및 에볼루 시리즈는 지금까지 80만 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해 왔으며, 이 중 에볼루트 FX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누적 환자 수가 1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15년간 메드트로닉이 타비 시장의 발전과 함께 왔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드트로닉 코리아는 2011년 국내에 코어 밸브를 처음 도입한 이후 에볼루트 R, 프로 플러스를 거쳐 2025년 5월 그 다음 버전인 에볼루트 FX를 한국에 새롭게 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저희가 FX를 한국에 도입하기 전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타비 시스템의 경우 동일한 치료제로 범주 내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가격 그룹으로 급여가 인정되고 있으며, 100% 가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훨씬 우월함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심평원 측의 가격 책정 경향에 따르면 타비 시스템과 같은 고가 의료기기의 경우 단순한 성능 향상이나 개선만으로는 기존 가격을 100% 인정받기가 어려워지고 있어 저희 에볼루트 FX 역시 90% 가격이 결정될 수 있다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최근 보험급여 가격 정책의 영향을 저희도 피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2024년 12월 FX의 가격을 저희도 타비급여 항목의 90%로 사실 처음에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FX가 기존보다 우월함을 다시 한번 재평가받기 위해 올해 2월 이의제기 신청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FX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저희 메드트로닉에서는 그 사이 새롭게 발표된 일본의 오션타비 레지스트리 등 주요 임상 논문을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하이 리스크부터 로우 리스크 환자까지 FDA 승인을 받았다는 점이 얼마나 해당 치료 재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보여주는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메드트로닉은 FX의 가치를 다시 한번 제대로 인정받고 초기 90%의 가격 결정을 100%로 다시 한번 뒤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료기술 산업에서 조금 보기 힘들게 저희 메드트로닉에서는 힐의 최초 가격 결정을 이의 신청을 통해 뒤바꾸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는 지난 10여 년간 단 한 건도 없었던 전례 없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치료재료 보험급여 가격이 한번 결정되면 이를 되돌리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구조임을 고려할 때 저희 FX가 90%에서 100%로 보험급여 가격을 결정을 뒤바꾼 사례는 그 상징성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의신청 시 강조한 부분을 간략히 보여드리자면 저희 메드트로닉에서는 코어 밸브 출시 이후 약 3,600건 이상의 임상 문헌이 발표되었고 이 중 무작위 비교 임상 시험만 해도 235건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메드트로닉은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왔음을 심평원 측에 설명하였습니다. 추가로 제출한 일본의 오션타비 레지스트리 결과는 우리나라와 의료 환경 및 인구학적 특성이 유사한 일본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 에볼룻 FX는 기존 등재 제품인 프로플러스 대비 뇌졸중 발생률을 50% 감소, 출혈율 36% 감소, 수혈율 39% 감소라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향후 부작용 감소로 인한 추가 의료비 절감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심평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어렵게 심평원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고 새롭게 출시할 수 있게 된 에볼룻 FX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에볼룻 FX 같은 경우에는 딜리버리 카테터의 노즈콘 팁에서부터 캡슐, 스트랩트, 스테빌리티 레이어, 그리고 밸브 프레임까지 모두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제품입니다. 기존 프로플러스보다 개선된 각각의 특징에 대해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즈콘 팁입니다. 에볼룻 프로플러스에 비해서 노즈콘 팁 부위가 7mm 더 길어지고 다일레이터와 유사한 구조로 설계되어 더 유연하고 부드러운 딜리버리 카테터에 삽입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밸브가 마운트되어 있는 캡슐 부분은 프리컨디션드 쉐입을 적용하여 딜리버리 카테터 이동 시 플렉서빌리티를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추가적으로 딜리버리 카테터의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FX에서 싱글 샤프트로 전환되었지만 에볼룻의 리캡처 기능만큼은 그대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캡슐 안은 듀얼 스파인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FX의 경우 싱글 스파인 샤프트로 전환되면서 카테터의 이동성이 보시는 바와 같이 360도로 증가되어 플렉서빌리티 및 딜리버러빌리티가 향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기존의 프로플러스 버전과 비교를 한다면 12시 방향, 6시 방향의 두 개의 축에 있는 듀얼 스파인 구조와 비교했을 때 180도의 이동성, 360도의 이동성이 확연히 다른 점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 싱글 스파인 샤프트를 통해서 딜리버러빌리티를 테스트한 결과를 보면 23, 26, 29mm 딜리버리 카테터의 경우 톨처스한 아나토미에서 트래킹 포스가 8.2에서 5.1파운드 포스로 38%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mm용 딜리버리 카테터에서는 12.4에서 5.6파운드 포스로 55% 트래킹 포스가 감소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금 더 딜리버리 카테터가 부드럽게 혈관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영상에서 보여지시는 것과 같이 또한 FX의 스테빌리티 레이어는 코엑시얼러티를 기존 프로플러스보다 훨씬 더 잘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밸브 디플로이먼트 또한 안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리자면 확실히 기존 프로 플러스보다는 저희 FX에서 코엑시얼리티가 잘 유지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FX의 스테빌리티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브레이딩 구조를 통해 레이어의 강도가 기존 제품 대비 3배 증가하였고 레이어 길이도 15mm 길어졌기 때문에 싱글 스파인을 통한 유연성은 확보하면서도 카테터를 밀어넣는 푸시어빌리티, 전달력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벤치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도 프로 플러스의 코엑시얼리티 16도, 에볼룻 FX의 코엑시얼리티 10도로 각각 확인되면서 36%가량 코엑시얼리티 유지되는 부분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밸브 디플로이먼트 진행 시의 안정성을 밸브 삽입 깊이를 기준으로 테스트하였을 때는 프로 플러스 대비 FX에서 약 53% 향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FX 같은 경우에는 금 소재의 방사선 비투과성 마커를 추가하여 커미셜 아래 타겟 뎁스 3mm의 밸브를 포지셔닝할 수 있게 디자인되었습니다. 다이렉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 커미셜 얼라이먼트 또한 향상될 수 있고 향후 포스트 타바 코로너리 액세스 성공률을 높이는 것에도 기여할 수 있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에 대한 영상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에볼룻 FX 시스템은 딜리버리 카테터 부분 그리고 밸브 프레임의 개선을 통해서 훨씬 더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시술이 가능하게끔 디자인된 제품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레디오팍 마커를 통해 비주얼라이제이션이 확보되었고 스테빌리티 레이어를 통한 싱글 스파인 샤프트와 스테빌리티 레이어를 통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딜리버리 카테터 시스템에 삽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윗부분의 노즈콘 팁과 캡슐 부분 또한 유연성이 확보되어 훨씬 더 챌린징한 아나토미에도 잘 적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테빌리티 레이어 또한 환자에게 밸브 디플로이먼트를 진행할 때에 밸브의 움직임을 훨씬 더 적게 느낄 수 있도록 향상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에볼룻 FX는 향상된 딜리버리 카테터의 트래커빌리티, 플렉서빌리티, 그리고 스테빌리티와 함께 밸브의 직관적인 시각화 부분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시술자의 사용 편의성을 증대하였고 해부학적으로 까다로운 케이스에서도 이전보다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한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전통적인 두 개의 밸브에 대한 강의가 있었고요. 다음은 최근에 활발히 영역을 넓히고 있는 나비터 밸브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보트 타비팀 전용진이라고 합니다. 발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비터 비전은 기존 23, 25, 27, 29 밸브 사이즈 외에 이번에 35mm를 추가로 출시하면서 커버할 수 있는 애뉴러스 다이아미터 레인지를 18mm에서 30mm까지로 좀 확대를 했습니다. 총 5가지 사이즈는 모두 실린더 쉐입을 가지고 있고요. 일관된 라디아 포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프레딕터블한 디플로이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나비터가 가지고 있던 라지셀 그리고 액티브 실링 커프, 인트라 애뉴라이 디자인은 그대로 채택을 하였기 때문에 기존 나비터 밸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디플로이를 하실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3mm 뎁스의 마커를 추가해서 좀 더 임플란테이션 뎁스를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라지 셀과
인트라 애뉴라 디자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지셀 같은 경우에는 23mm 밸브 같은 경우는 14.6프렌치의 셀을 가지고 있고 25mm는 16.3프렌치, 27mm는 18.7프렌치, 29mm는 21프렌치, 35mm는 22.6프렌치로 굉장히 큰 셀을 가지고 있고요. 이 굉장히 큰 셀은 코로나리 액세스를 하시는데 굉장히 용이하게 작용된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러한 라지 셀은 칼슘 노듈을 품을 수 있을 만큼 크기 때문에 PBL이 발생했을 때 칼슘을 실링을 해주는 그런 역할에서도 라지 셀이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쟁사와의 어떤 이런 칼슘 노듈이 있을 때 어떻게 커버되는지에 대한 사진인데요. 에볼록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갭이 생기는 것과 다르게 저희 나비터 같은 경우에는 실링이 확실히 되기 때문에 훨씬 더 PBL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라지셀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은 액티브 실링 스커트가 커버해주기 때문에 PBL 측면을 많이 보완해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액티브 실링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90일 정도 뒤에는 네이티브 티슈와 유착이 되고 그리고 단단하게 굳으면서 PBL을 보완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라지셀과 액티브 실링 커프로 인해서 모더레이트 시비어 PBL은 0%대로 나타나서 우수함을 증명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벤치 테스트 영상인데요. 여기서도 액티브 실링 커프가 펄럭펄럭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 벤치 테스트 영상은 사실 엘립티컬한 쉐입에서의 코압테이션 벤치 테스트 영상인데요. 인트라 애뉴라를 채택한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에 대한 그 어떤 코압테이션 의문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트라 애뉴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런 코압테이션과 같은 인트라 애뉴라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트라 애뉴라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코로나리 액세스입니다. 이 라지셀의 장점과 더불어서 인트라 애뉴라 디자인은 요 네오스커트 하이트를 낮게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코로나리 액세스 하시는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디플로이를 하실 때 50%만 디플로이를 하더라도 이 밸브의 리플렛이 얼리 펑션하기 때문에 BP가 떨어지는 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시술이 가능하고 혹시나 PVC가 떠서 뭐 프레셔가 발생해서 밸브를 마이그레이션 시키는 그런 리스크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디플로이에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네오스커트 하이트는 좀 경쟁사 대비해서 24% 정도 낮고요. 이런 사이너스 시케스트레이션이나 코로나리 오클루전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런 리스크가 있을 때는 그냥 사피엔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 EOA 부분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같은 인트라 타입이지만 사피엔 같은 경우에는 이 커미셔가 리플렛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열리는 공간이 제한적인 반면에 나비터 같은 경우에는 온전히 최대한 열리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이너 스커트와 아우터 스커트의 두께, 뭐 리플렛 두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실제로 이제 오리피스 투 애뉴러스 레이시오를 보시면 나비터 같은 경우에는 82%, 사피엔 같은 경우에는 67%로 15%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EOA와 그레디언트 값에서 상당히 우월한 성적을 낸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몰 애뉴러스에서 더욱 부각되는 PPM에서도 나비터가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볼록 같은 경우에도 원래 에볼록 쉐입이 보시면은 이렇게 테이퍼 쉐입입니다. 웨이스트가 좁아져 있기 때문에 테이퍼 쉐입이지만 오버사이징을 통한 앵커를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 되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된 뒤에는 튜브 타입으로 바뀌긴 하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프라 애뉴라 디자인의 밸브와도 동일하게 비교했을 때 스커트 두께, 리플렛 두께 등을 제외했을 때 절대 수프라 애뉴라에 뒤지지 않는 오리피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EOA와 그레디언트 역시 수프라 애뉴라 밸브와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우월한 수준의 데이터가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BPM에서도 역시 좋은 결과를 낸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건 최근에 일본에 있는 이제 코쿠라 메모리얼 하스피탈에서 스몰 애뉴러스 밸브 관련해서 발표했던 데이터인데요. 3, 4밸브를 모두 비교를 하였고 EOA와 그레디언트에서 나비터가 가장 좋은
결과를 낸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실제로 스몰 애뉴러스 쪽에 나비터를 임플란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지금 다른 데이터들에서도 모두 싱글 디짓과 좋은 EOA 값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스몰 애뉴러스의 나비터를 고려하심에 얼마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디오팩 마커입니다. 3mm 뎁스에 레디오팩 마커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타겟 뎁스를 가져가시는데 좀 더 용이하게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이 마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커미셔 완전히 얼라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커를 보시고서 커미셔의 위치를 예측하실 수가 있고, 경쟁사 제품과 대비해서 FX도 이번에 마커를 추가하였는데 640% 크게 마커가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하실 때 훨씬 더 비저빌리티가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로 20% 더 선명하게 다른 지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저빌리티가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FX 같은 경우에는 이 프레임에 마커를 얹어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커미셔와 얼라인 되어 있지 않아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마커는 탄탈륨이라고 하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로어 마진이 3mm이고 어퍼 마진이 4.5mm입니다. 그래서 1.5mm 두께의 마커라고 보시면 되고, 요 이너 스커트와 아우터 스커트 사이에 꼬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꼬매져 있는 마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컨시스턴트한 라디알 포스를 모든 밸브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35mm가 어떤 에볼루 34mm의 경쟁 제품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35mm 역시 이 실린더 쉐입으로 되어 있고, 라지 밸브에서는 가장 얇은 15프렌치 이퀴발런트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35mm를 포함해서 23, 25, 27, 29, 35 모두 실린더 쉐입을 가지고 있고 모두 동일한 라디알 포스 영역에 있을 수 있도록 최대한 디자인을 하였고요. 이로 인해서 어떤 밸브를 쓰시건 간에 프레딕터블한 디플로이가 가능하겠습니다. 저희 딜리버리 카테터 역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탑이 밸브들 중에서 가장 플렉서빌리티가 좋기 때문에 톨처스한 아나토미에 굉장히 이득이 있고요. 그리고 이 노즈콘 부분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밸브가 마운팅 되어 있는 이 캡슐 부분과 노즈콘 사이에 갭이 생기는 것을 최소화하였고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아터리부터 에올타까지 톨처스한 환자분들에게 시술을 한 예시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터리 굉장히 톨처스하고요. 이쪽 디센딩 쪽도 굉장히 톨처스하지만 디바이스가 잘 타고 올라갔고, 그리고 디플로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미 테바가 들어가 있는 환자분에 들어갔던 경우인데요. 테바의 앵글도 있는 경우인데 여기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플렉서빌리티가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 톨처스한 환자에게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호리존탈 앵글의 환자의 예시입니다. 저희도 70도로 앵글을 권장드리고 있지만 밸브가 그래도 매니플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애뉴러스와의 코엑사를 맞춰서 디플로이 하는데 나름의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밸브입니다. 그래서 나비터 비전은 굉장히 플렉서블하고 정확하고 안정적인 디플로이가 가능한 밸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 약간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페이스메이커 레이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의 ID 스터디나 다른 데이터에서 한 19%, 10% 후반대에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트 레이트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높게들 많이 평가하시는데 지금 최근에 8.2%나 10.4%의 이런 낮은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트 레이트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페이스메이커 레이트이 이제 가능해진 이유는 에볼루과 동일하게 커스브 오버랩 뷰를 채택을 한 점입니다. 그래서 커스브 오버랩 뷰에서 디플로이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뎁스 임플란테이션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트 레이트이 낮아졌고요. 두 번째는 이 오션탑이 레지스트리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러닝 커브입니다. 오션탑이 레지스트리에서 10.4%로 발표가 됐는데 그중 얼리 익스펜션이 13%, 레이트 익스프레션이 이제 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러닝 커브가 생기면 생기실수록 임플란트 레이트도 낮아진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뉴욕 밸브에서 발표된 자료인데요. 20케이스를 기준으로 얼리 익스페리언스랑 이제 레이트 익스페리언스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러닝 커브가 생긴 이 센터에서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트 레이트이 낮게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리어던 쌤이 뭐 헤모다이나믹은 밸브에 달렸고 그리고 페이스메이커는 임플란트에 달렸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한 게 어떤 밸브의 특장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제 러닝 커버가 생기신다면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트 레이스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나비터는 현재 굉장히 이제 플렉서빌리티가 좋은 디바이스이며 실린더 쉐입으로 스몰 애뉴레스에서도 굉장히 좋은 EOA와 그레디언트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딕터블한 임플란트가 가능하고요. 액티브 실링 커프로 PBL도 많이 보완하고 있고 라지셀과 인테라 애뉴라라는 특징으로 포스트 PCI, 밸브 인 밸브, 뭐 리두타바 등의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밸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크고 선명한 라디오팩 마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임플란트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사용하기 쉽고 코로나리 액세스가 용이한 어떤 벌룬 익스펜더블과 헤모다이나믹의 장점이 있는 셀프 익스펜더블의 그 두 가지 모두의 장점을 챙기고 싶으시다면 혹시 한번 나비터를 꼭 시술로 평가를 해주시면 어떠실까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은 마이크로포트의 비타플로이고요. 앞에 세 회사 제품 많이들 그래도 써보신 것 같은데 이 비타플로는 경험이 제일 적은 것 같습니다. 제일 늦게 들어온 것 같고 해서 또 어제 장기욱 선생님께서 또 장단점에서 막 선명하게 또 말씀해 주시겠는데 또 회사 측의 입장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조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내 타비 시장에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며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포트의 장현두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마이크로포트의 타비 밸브 비타플로우입니다. 마이크로포트는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중국 제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중국 제품이라니 뭐 품질이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특히 과거에는 중국 제품을 조금 불안하게 보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마이크로포트 역시 이런 기술력의 흐름 위에서 성장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오늘 소개드릴 비타플로우 리버티입니다. 네, 먼저 비타플로우의 개발 단계를 보시면 1세대 제품이 2009년 처음 개발되었고 MMPA를 획득했습니다. 이후 라손더가드 교수님 등 유럽의 빅센터들이 함께 참여하여 23년도 말에 CE 마크를 획득하고 한국에는 지난 6월 달에 첫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타플로우 리버티는 유럽, 중동, 라틴 아메리카, 에이펙 등 다양한 지역에서 출시되었고 글로벌 탑이 브랜드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피처 앤 베네핏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플로우 리버티의 밸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슈프라 애뉴라 밸브로 코로너리 액세스를 위한 라지 셀과 PVL을 낮추기 위한 이너, 아우터, 스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경쟁사의 슈프라 애뉴라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차별점은 하이브리드 덴시티 셀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밸브의 상단부에는 로우 덴시티 셀로 플렉시빌리티를 높여 애뉴러스에서의 좋은 코엑시얼리티를 보여줍니다. 환자 아나토미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경쟁사 제품과 비교했을 때 더욱 이분한 디플로이 뎁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플로이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밸브의 움직임을 없애주고 파이널 릴리즈 하실 때 패들 포켓에서 빠지는 순간 밸브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데 로우 덴시티 셀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프레임 하단은 하이 덴시티 셀 디자인으로 레디얼 포스가 보시는 바와 같이 경쟁사와 비교하였을 때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튜블러 쉐입 디자인으로 칼시피케이션이 심하거나 바이퍼케이션 환자 죄송합니다. 칼시피케이션이 심하거나 바이커스피드 환자뿐만 아니라 칼슘이 없어서 미끄러울 수 있는 환자에서도 움직임이 없이 안정적으로 앵커링 될 수 있게 디자인되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안정적인 디플로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중국의 퓨어 AR 환자를 대상으로 한 스터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밸브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 다음으로 딜리버리 시스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제품의 가장 특별한 점은 딜리버리 시스템에 있는데요. 쉽게 비교하고자 자동차 창문에 비유하여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차 기억나시나요? 한때 우리의 팔 근육을 단련시켜줬던 수동 창문입니다. 사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수동 창문을 본 적이 없는데요. 자동차 창문은 원래 자동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비타플로우 리버티 딜리버리 시스템은 모터라이즈드 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동 핸들은 경험과 손의 감각에 의존해야 했던 구조라면 비타플로우 리버티의 전동 핸들은 시술자의 손 떨림을 줄여주게 돼서 디스로즈를 줄여주고 더 안정적이게 정확하게 시술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리캡처는 75%까지 릴리즈한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캡슐은 360도 회전이 가능하여 플렉시빌리티를 높여서 코엑시얼 얼라인먼트와 밸브 포지셔닝이 수월하게 디자인되었고요. 컴플렉스한 어나토미에서 딜리버러빌리티를 높였습니다. 비타플로우 리버티는 버튼 하나만으로 밸브 디플로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명의 오퍼레이터가 혼자서도 시술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최첨단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비타플로우 리버티가 어떤 임상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지 트라이얼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바이털 트라이얼입니다. 해당 연구가 1세대 버전이 사용되었다는 점과 환자군의 40% 이상이 바이커스피드 환자라는 점이 참고되어야 하지만 비타플로우가 1세대 제품을 시작으로 롱텀 데이터를 통해 세이프티와 이피케시를 증명하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바이털 트라이얼은 멀티센터 110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고 현재 8년 데이터까지 팔로업되고 있습니다. 바이커스피드와 트리커스피드 환자 간 유의미한 차이 없이 안정적인 헤모다이나믹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8년 데이터 결과에서도 비슷한 트렌드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BVD와 BVF 비율을 보시면 각각 17.8%, 2.8%로 우수한 듀러블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타플로우는 강한 레디얼 포스를 바탕으로 칼슘이 없는 애뉴러스에서도 안정적이게 앵커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장점으로 중국 내 AR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총 3개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고 이 중에 퓨어 AR 스터디는 내년 TCT에 1년 팔로업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런칭한 비타플로우 3인데요. 세계 최초 유일한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의 스티어블 모터라이즈 딜리버리 시스템을 적용한 제품입니다. 카테터에 스페셜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90도로 꺾여 코엑시얼 얼라인먼트를 크게 높였습니다.
현재는 4세대 제품을 개발 중에 있고 빠르면 한국에 2년 뒤에 런칭 예정입니다. 이처럼 빠른 개발 속도로 향후 시장 진입 및 경쟁력 있는 임상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품의 특장점을 아주 짧고 잘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회사의 제품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우리 갯방에서 같이 근무하고 계신 너스 테크니션 선생님들의 어떤 느낌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고 각 회사의 또 대표하는 주자들의 또 본사의 장점, 아까 내용한 거에서 뭐 빠졌거나 이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경쟁사에 대한 힐난 이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거에 대한 비한 장점 이런 것들 한번 부각해서 각자 한번 컴피티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모병원 타비 전담 간호사 권재원입니다. 우선은 4사의 그런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계속 이제 그런 컴플리케이션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밸브가 디자인이 고안이 되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교수님들이 시술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거는 되게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시술 전 그리고 시술 중 그다음에 시술 후를 계속 이제 관리하는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우선은 타비 시술 이후에 그 리플릿의 스롬보시스가 그런 이제 그 환자들 그 타비 밸브의 뭐 듀러빌리티나 아니면은 그런 디스펑션에 되게 관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교수님들이 안티스롬비틱 세라피를 이제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노인들이 그런 기저질환이랑 이런 것들이 관련해서 블리딩 리스크가 높아지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최근 논문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환자분들의 이런 기저질환이랑 이런 것과 관련 없이도 이제 밸브의 특성상으로 지금 보니까 그 시술하고 난 다음에 플리틀릿이 저하증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고된 바가 있는데 제일 많이 그런 위험성이 플리틀릿이 낮아지는 게 우선 에보트 제품의 포티코라는 제품이 제일 많이 낮아졌다고 하고 그 다음에 사피엔이 중간 정도 그 다음에 멜토닉 제품이 이제 그 맨 아래 이제 하이 정도로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이제 환자분들이 시술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이제 안티플리트릿 제제를 그러니까 너무 많이 혈소판이 떨어져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밸브의 그런 듀러빌리티나 이런 거에 나중에 추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되게 많이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각 회사에서 왜 플리틀릿이 낮아지는지에 대한 이런 연구가 되는 게 있는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신 게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각 회사마다 되게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사실상 그 회사마다의 장점에 대한 환자분들이 이제 시술하는 거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환자들은 꼭 우리 회사 제품은 쓰지 말아야 되는 군이 있습니다라는 거에 대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로포트의 김규혁입니다. 실질적인 경험에 우러나오는 매우 디테일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혈소판 수치가 시술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스터디는 현재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보셨다시피 아직 그 제한된 스터디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현재 상용화 단계에 있는데 아까 김민경 차장님 발표하신 것처럼 메트로닉이나 에드워즈처럼 이제 글로벌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의 매우 많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런 많이 데이터들은 사실은 미국계 회사들이 갖고 있는 문헌들은 다 유럽이나 글로벌 다른 미국에서 발간이 된 데이터들인데 저희 회사는 아시아 퍼시픽 그리고 한국 센터들을 주축으로 한 데이터들을 더 정립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 제품의 단점은 일단은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되는 부분은 일단 제품이 무겁습니다. 제품이 좀 묵직하다는 게 장점이나 단점인데 그로 인해서 에어텍 아치를 넘어갈 때 아치에 이제 칼시피케이션이나 이제 스롬보시스가 있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리스크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선 세션에서 현동 교수님 발표 주셨던 그 페이스메이커 관련 하여서는 현재 그 8년 데이터는 과거 1세대 제품이 참여된 데이터입니다. 코어밸브 피보탈 트라이얼 같은 경우에도 과거 코어밸브로다가 나온 데이터고, 그리고 지금 노션 트라이얼 한 11년 트라이얼이 나왔을 텐데 노션 트라이얼 또한 예전 1세대 제품이 포함된 스터디인데요. 페이스메이커율이 20% 가까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1세대 제품으로 인게이지된 8년 데이터 말고 최근 RNT에서 1년짜리 데이터가 나왔고 싱글 디짓은 8% 페이스메이커율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 페이스메이커율에 대해서는 조금 더 데이터를 보면서 저희가 증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디스커션 타임이 길지가 않아서 질문과 답변을 간단하게. 트롬보사이토페니아 관련돼 있으면 말씀하시고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제품의 단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한 점 피해다 이런 거는 중요한 질문이니까 거기에 한번 각사에서 얘기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에보테의 박호근입니다. 혈소판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는데 그 말씀하셨던 이제 포르티코는 저희 구형 버전이고 나비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밸브 관련해서 말씀 주신 거는 저희 나비터 같은 경우에는 그 워크호스로 쓸 수 있는 밸브로 알려져 있는데 그 초기에 이제 사용하시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비어 칼슘이나 좀 어려운 케이스에서는 좀 사용하시는 것을 지향을 말씀드리고 이게 적응 되셨을 때는 워크호스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메드트로닉의 서상욱입니다. 먼저 그 좋은 고견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혈소판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정식적으로 제가 알려진 바의 스터디는 없지만 관련된 스터디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슈프라이닐라 밸브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런 혈소만 수치가 관련해서는 좀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질문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 디바이스는 적용이 그 환자분에 있어서 적용이 가장 넓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씀은 어디에든 쓰일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장점으로 가지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환자에게 저도 적극적으로 권장드리지 못하냐라고 제 스스로 물어봤을 때는 호리젠탈 하거나 아니면 칼슘이 너무 없어서 밸브 앵커링에 걱정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에드워즈 엄성웅입니다. 네, 일단 저희도 첫 번째 혈소판 관련된 데이터는 제가 찾아봤을 때는 현재 여러 회사마다 차이가 좀 있는 논문들이 있어서 뭐 명확하게 입증된 데이터는 현재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 밸브에 대한 제한적인 부분은 아마 교수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뭐 럽처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서 대부분 이제 셀프를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뭐 세션에서 나왔지만 랜딩하는 실제 LVOT 쪽에 오버사이징을 더블 체크하시면서 이제 럽처 리스크를 줄이는 그런 또 하나의 옵션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인디케이션 확대 부분은 저희가 마이트럴 밸브 밸브나 얼터너티브 액세스까지 대부분의 부분 그리고 호리존탈 에어타까지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디케이션에서 저희는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남 선생님. 네, 고대 안암병원 방사선 이남입니다. 저는 비타플로우 새로운 밸브에 대해서 좀 질문이 좀 있는데 네. 굉장히 보니까 괜찮은 밸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질문이 이제 디플로이를 몇 % 했을 때 이 밸브가 작동하느냐 첫 번째는 그 질문이고 그다음에 근데 풀다가 보면은 어느 정도에서 한번 이제 네비토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 됐을 때 이제 세이프티 버튼이 있어서 뭐 이래 좀 제한이 되는데 그런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알려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그 밸브 디자인은 수프라이닐러 밸브인 코어 밸브와 거의 유사한 메커니즘이고요. 근데 꼬매져 있는 리플렛의 하이트가 코어 밸브는 아마 상방 13mm부터 리플렛이 위로 꼬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차이에 의해서 저희 밸브는 10mm부터 리플렛이 꼬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면 코어 밸브보다는 조금 더 일찍 밸브가 펑션하는 타이밍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리캡처가 안 되는 것에 대한 알람 기능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디플로이 버튼을 누르면 그 전동에 회전하는 소리가 납니다. 전기차가 엑셀링 할 때 나는 소리처럼 그 소리가 나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중이고 소리가 안 나면 펼쳐지고 있지 않다라고 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타플로 써보진 않았는데 모토라이즈 된 게 도움이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도움이 될 건지 개념 뭐 감이 잘 안 오는데 다만 이제 레이디얼 포스가 위쪽과 아래쪽이 다른 거는 항상 이제 위쪽에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코엑슬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쪽에 레이디얼 포스가 약하면 코엑슬리티의 장점은 확실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래쪽에가 레이디얼 포스가 강해서 AR에 심지어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사실 기존적으로 당연히 페이스메이커 임플리테이션 리스크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전 버전과 버전이 달라졌다고 다르지 않을까 얘기하셨는데 이전 버전과 레이디얼 스트렝스는 달라진 게 있나요? 1세대 제품은 이제 리캡처 기능이 안 되는 버전이고요. 지금 버전은 리캡처 기능이 들어간 버전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페이스메이커를 야기하는 기전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뎁스와 레이디얼 포스인데 일단은 뎁스를 저희가 쉘러하게 가져갈 수 있게 디플로이가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뎁스를 제로 뎁스까지로 타겟팅해서 넣는다고 하면 그 뎁스에 의한 페이스메이커율은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없어요. 아까 세피엔 쪽에서 얘기하시기로 두 가지 얘기하신 게 중점입니다. 하나는 히모다이내믹스 의미 없다. 클리커 아웃이 중요하다는 얘기하시고 하나는 온라인 필요 없다 얘기하셨거든요. 아마 에볼루트에서 반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반박을 해주시죠. 헤모다이내믹스와 온라인부터 중요하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헤모다이나믹은 듀러빌리티랑 가장 직관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EOA 또한 저희가 뭐 BVD에 관련된 이슈가 롱텀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큰 요소는 밸브 듀러빌리티는 10년이 보장돼야 된다라고 아까 오전에 많은 교수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거를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EOA랑 헤모다이나믹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마트 트라이얼도 5년 데이터가 나오면 좀 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볼론 익스펜더블 밸브가 처음 나오고 그다음에 대부분 다 셀프 익스펜더블로 나오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셀프 익스펜더블 만드는 게 더 편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셀프 익스펜더블은 디자인이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볼론 익스펜더블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냥 페이턴시와 관련된 문제라고 들었었는데 볼론 익스펜더블에 대한 페이턴시 때문에 페이턴트 때문에 아마 늦어졌다 그런가요? 근데 이번에 뉴욕 밸브 가보니까 에버트에서도 발론 익스펜더블이 준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론 익스펜더블로 가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특허 문제 때문에 거기 좀 간단한 구조에 특허가 걸려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 히모다이나믹스가 사실 정말 클리니컬 아웃컴에 영향을 줄 거냐 여러 팩터가 사실 아웃컴에 다 총합이 결정되기 때문에 히모다이나믹스만으로 중요할지는 아마 스마트는 말씀하신 대로 롱텀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온라인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세피엔도 온라인이 안 맞는 게 한 10% 정도가 리액세스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아마 X4가 나오면 세피엔도 온라인 맞출 수 있을 테니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고 온라인 아까 어큐로 네오트 이제 없어졌지만 어큐로 네오트처럼 온라인 맞출 수 있는 밸브랑 비교해서도 엑셀도 좋다 그랬는데 밸브 프레임이 낮기 때문에 확실한 장점은 있고 다만 이제 아마 그 연구는 어큐로 네오트 써도 온라인 잘 안 맞추고 대충 나왔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나비토 네, 서울대 방사능사 이동주입니다. 저 비타플로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도 다 알다시피 루투스 밸브가 결국 메카니컬 페일류로 시장 철수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비타플로가 지금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오토라이즈 디플로이먼트가 제가 찾아보면 결국은 그게 디스어드밴티지로 작용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캡슐을 몸에 두고 나온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캡슐이 몸에 두고 나오는 경우에는 결국은 오픈하트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구글에서 본 것 같아서 그런 부분과 두 번째는 밸브의 탑이 생각보다 아까 라이브 할 때 봤는데 아울토 쪽으로 말려 있어서 결국은 뭐 코로나리 EX 피델리티의 장점이 있다고 하지만 어센딩 아치의 그레이트
그 커버처 쪽에서 코로나리 쪽으로 가는 카테터 방향에 많은 제한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탑을 말아놓으신 디자인한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R&D 직원을 좀 불렀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 다른 경쟁사 제품은 아웃플로우 파트 쪽이 되게 다 플레어로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 사이즈를 보면은 저희 제품은 길이도 길지만 플로우 쪽이 굉장히 다이아미터가 넓습니다. 예를 들면 한 45mm, 50mm 정도까지 되는데 아마 파이널 디플로이를 천천히 파이널 패들이 디태치가 될 때 어센딩 모든 밸브들이 다 애뉴러스에서만 앵커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메트로닉 에볼루트 할 때도 어센딩 쪽에서 위에 아웃플로우 스탠트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 힘이 있으면 파이널 릴리즈 할 때 제품의 무브먼트가 굉장히 없는 거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어센딩에 딱 앵커하는 그 과정이 필요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플레어로 펼쳐져 있으면 이게 인저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프레임을 안전성의 문제로 안으로 살짝 말아 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피그테일이나 가이딩 카테터 나중에 거기서 매니플레이션 하실 때 아마 말려 있는 그 팁 부분이 조금씩 걸리적거리는 거는 전후 직접 봤기 때문에 그건 인정합니다. 셀프 넣다가 어버드 마이그레이션 되면 이게 안전하게 하려면 사실 그거 잡고 빼야 되거든요. 아마 그거 뺄 때는 그렇게 말려 있는 게 장점은 될 수 있겠네요. 데미지 적게 주기 때문에. 네비토에 한번 여쭤보면 네비토 아직 말할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인트로 애놀라지만 EO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데이터도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제 레질리아는 뭐 23은 EO가 특히 더 커졌는데 레질리아가 나오면 레질리아랑 비교한 데이터가 궁금하고 첫째는 둘째는 수프라 애놀라랑 에블록과 비교한 데이터가 있었는지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에블록과 비교하면 어땠던가요? 네, 교수님 그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그 말씀 주신 레질리아 그 비교 데이터는 당연히 현재는 그 RCT 데이터는 없고요. 먼저 이제 런칭되어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싱글 센터에서 개요에서 비교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질리아와 그 나비터 비교 그 환자분 자체가 나비터에서 좀 더 그 작은 밸브 사이즈를 사용을 했고, 근데 그 레실리아보다 좀 더 이유가 크게 나왔던 걸로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다시 한번 그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이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RCT에서 비교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건 없지만 그 오션그룹에서 발표한 데이터 그리고 그 미국에서 발표한 데이터 그를 보면 비슷한 EOA를 가지고 있고 헤모다이내믹 퍼포먼스가 비슷하게 나와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일본에서 스몰 애널러스에서 그 네비토이 데이터들 많이 요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다음 여러 기회들에서 그런 데이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볼룻 FX는 이게 더 플렉서블해졌는데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코엑스가 더 좋은 건가요? 아니면 플렉서블 레이어가 있어도 사실 이전 버전과 비교하면 더 뻣뻣하거든요. 만져보면 아까 푸셔빌리티 얘기했던 것처럼 스파인 하나에서 각도는 여러 각도로 킬 수 있지만 더 뻣뻣한데 이게 코엑슬리티가 좋게 된 거는 좀 더 플렉서블해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그 바뀐 부분은 한 3가지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빳빳해진 거는 푸셔빌리티를 위해서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엑시얼리티를 맞추는 건 스파인이 하나로 바뀌었기 때문에 셀프 익스펜딩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풀리면서 레서 커버처로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싱글 스파인으로 되면서 많이 완화되어서 코엑시얼리티가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코엑시얼리티가 좋아지면서 이제 필 때 점핑인 되는 게 훨씬 덜해지는 거죠? 네네, 그 이분하게 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원론적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에서는 우리 걸 써야 한다라는 케이스가 혹시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 이게 마지막 질문을 하고요. 사실은 다비 케이스의 한 80 내지 90%는 네 밸브 다 써도 됩니다. 근데 그잖아요. 이제 사실 이 환자인 경우에는 우리 거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그런 것이 좀 더 맞긴데 이 환자는 꼭 우리 걸 써야 된다라고 딱 하나씩만 인디케이션 말씀하시고 끝내도 나는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내 각각 한번 말씀해주세요. 에올텍 아치에 칼슘이 없으면 다 저는 써도 되는데 한 가지 꼽으라고 하면
중국 환자의 40%가 바이커스피드입니다. 그래서 그 내수 시장에서 개발된 제품이기 때문에 바이커스피드에 대해서는 1인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에보트는 어떻습니까? 나비터는 뭡니까? 네, 나비토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커스로 쓸 수 있는 밸브긴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딜리버러블리티인 것 같습니다. 그 저희 플렉서블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딜리버러블리티가 필요한 환자분들한테는 나비토가 가장 우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오토 일리학이 가늘거나 톨큐어시티가 있는 경우. 자, 메트로닌 어떻습니까? 메드트로닉 같은 경우는 가장 뭐 럽처 리스크가 있거나 아니면 이 환자에게 더 EOA라던가 헤모다이나믹하게 듀러빌리티가 필요할 것 같은 환자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교수님 잘 아시는 코로나리 액세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액세스를 많이 발전시켰지만 톨 밸브와 숏 밸브에는 분명히 리스크 플레인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수님들의 걱정을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팩토리 컴피티션 세션이었는데 사실은 뭐 저희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됐고 특히 이제 각사의 디바이스의 장단점 그리고 새로운 디바이스를 흥미롭게 들을 수 있는 좋은 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석해 주시고 발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